이렇게 찍어도 봐주실 거죠? 각 잡고 앉아서 얘기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냅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얘기하면 영상통화하는 것처럼 서로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쯤에 인스타에다가 혹시라도 고민이 있으면 얘기해달라. 내가 고민을 좀 잘 들어준다 라고 말했었는데 너무 예상치 못한 고민들이 많이 와서 원래는 가볍게 대답하려고 했었다가 영상을 찍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거두절미하고 어떤 사연이 왔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연히 뵀을 때 너무 귀엽고 발랄한 에너지가 기억이 나요. 저도 그런 이미지라서 혹시 내 외면이 크게 달라 힘드신 적이 있나요? 라는 이야기거든요.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라는 거에 일단 놀랬고요. 일단 머리를 자르고부터는 발랄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긴 했는데 귀엽다는 저랑 좀 거리가 먼 얘기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일단 키가 174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귀여운 체형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말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고민 보내주신 분도 그런 이미지라고 하셔서 일단 반갑습니다. 하이파이. 내 외면이 달라서 힘들었던 적 진짜 많죠. 일단 너무 솔직한 대답일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도 아침마다 제 마음을 위한 약을 먹어요. 한 달에 한 번 선생님이랑 상담도 하고 그래서 뭐랄까요? 그게 그렇게 제가 다닌다는 사실이 슬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벌써 1년 정도 됐는데 1년 되니까 코 찔찔 흘려가지고 그냥 병원 가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그게 막 부끄럽다거나 아니면 숨기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가끔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밝고 천진난만한 이미지인데 나도 어떤 일련의 일들 혹은 나의 부족함 아니면 나의 연약함으로 생각보다 내면에서 수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일일이 설명해야 할 것 같다는 슬픈 부담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이걸 봐주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생각보다 마음속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게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누구나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해요. 늘 평안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제 마음의 평안을 찾기 어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외적으로 느껴지는 이미지가 되게 그냥 마냥 밝고 잘 웃고 또 잘 웃기도 해요. 제가 좀 웃는 상이기도 하고 얼굴이 동글동글하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걱정 없이 사는구나 싶은 이미지긴 하죠. 근데 그렇진 않다는 거. 그리고 아마도 모두가 그럴 거라는 거. 그런 좋은 점은 있어요. 제가 역으로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세상 태평하겠다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게 금전적으로든 뭐 외모가 너무 빛나서든 재능이 너무 특출나서든 근데 그렇게 단정짓지 않아요.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가끔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판단할 때도 처음엔 좀 억울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알아주는 사람은 알거든요. 그쵸? 그리고 저한테 그런 내면이 달라서 힘들었던 적이 있냐고 물어봐 주신 것도 저는 되게 고마웠어요. 하여튼 마냥 밝아 보이는 사람들 하지만 마음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 화이팅! 두 번째, 엄마랑 너무 안 맞아요. 많이 좋아졌는데도 까칠한 엄마를 맞추며 살기가 어렵네요. 아이고 몰라요. 엄마가 이걸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엄마랑 안 맞았었거든요. 엄마랑 안 맞았다라는 말도 좀 약해. 엄마랑 죽을 듯이 싸웠어요. 정말 어떻게 이걸 필터링 해야 될까? 제가 엄마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정말 살고 싶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은 또 엄마랑 너무너무 잘 지내고
둘도 없는 친구거든요. 엄마랑 통화하는 게 제일 재밌고 엄마랑 만나면 맨날 까르르 웃는데 그때는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지금 그때를 생각해보면 나이가 들은 건가? 내가 엄마 때문에 힘들었던 감정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엄마는 나한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에 초점을 맞춰요. 보면 그게 아빠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엄마가 자신의 남편과의 문제를 혹은 자식, 그러니까 저와 제 남동생에게 느끼는 어떤 감정을 혹은 자신의 시댁, 자신의 친정, 자신의 친구들, 자신의 트라우마로 인해 느끼는 감정을 저한테 다 푸셨더라고요.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어디 가족끼리 그게 됩니까? 그쵸? 저도 밖에서 안 하는 짓을 가족한테는 서스럼 없이 하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다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엄마도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었구나. 송이가 너무 미워서 송이를 진짜 엄청 상처를 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 폭언이나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이상하게 이해가 또 돼요. 이해가 되면 안 되는 건가? 이해가 돼. 그래서 엄마가 좀 안쓰럽기도 하고 얼마나 풀 데가 없었으면 나한테 풀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맨날 안고 자는 인형 가져왔어요. 갑자기? 뭔 얘기하고 있었지? 엄마 얘기했었나?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제가 약간 넘겨짚는 걸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가 까칠하게 대할 때 이렇게 무시하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내가 낳은 저 아래 자식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기분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내 존재를 인정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깜짝 놀래킬 정도로 뭔가를 잘하면 엄마가 놀래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정받는 거에 연장선상이라 좀 씁쓸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정말 일을 회사에서 혹은 대학교에서 아니면 그 무엇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너무너무 잘 해내면 엄마가 되게 놀라더라고요. 왜냐면 아무것도 못하는 하찮은 애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뭔가를 너무 잘해서 인정을 받고 뭔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가 또 그림을 또 엄청 잘 그리세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엄마가 송이 그림 잘 그린다. 좀 이렇게 잘하니 이런 칭찬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제가 굉장히 큰 외주 일을 따내서 엄마한테 아주 무심하게 나 이번에 이거 했어. 여기서 연락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물은 이렇게 만들어서 냈어. 라고 보여주니까 물론 당연히 보여줬을 때 너무 잘했다 이런 반응 없었죠. 근데 엄마가 내심 그 마음속에 잘하네? 뭐야? 얘가 이런 거를 이렇게 따내가지고 페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사회에서 인정받을 줄 아는 애였어? 뭐야? 약간 이런 놀람을 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계속 쌓이니까 막말로 그게 돈을 쓰는 일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남몰래 돈을 열심히 모아서 내가 정말 근사한 무언가를 샀어. 당연히 또 까칠한 엄마는 그러겠죠. 어디 그런데 돈을 쓰냐, 너는 경제관념도 없냐, 막 이런 얘기 하겠지만 왜 내가 돈 모아서 산 건데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돈 모아서 이렇게 샀어. 이거 나한테 되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을 하면 엄마가 아 그러네. 내가 왜 자식이 자기가 돈 벌어서 쓴다는데 내가 왜 거기다가 왈가왈부를 하지? 라는 소위 말해 현타가 오셔요.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점점점 무너지면서 내 아랫사람으로 보는 기저에 무시하는 마음이 점점점 허물어지더라고요. 아랫사람이라고 이렇게 한없이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어떤 포인트를 한번 조금씩 계속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어머니가 마음속에서 내가 이 친구를 깔보거나 막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걸 점점 아시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남편이 잘못해서 아기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도 남편은 왜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고, 말투가 왜 그러냐고 해요. 뭐라고요? 잠깐만, 내가 잘못 읽은 거야? 함부로 말하냐, 말투가 왜, 아니 진짜 죄송한데 남편분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이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수로 누군가가 죽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살면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생사가 걸린 문제 정도의 실수였다면 그거는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물며 아기가 제가 이렇게만 받아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죽을 뻔했다는 건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잖아요. 근데 글쎄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이것만으로는 추리를 할 수 없지만 그냥 이거는 100% 남편분이 잘못했어요. 아니 지금 여기서 함부로 어떻게 함부로 말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니 때문에 애가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해도 그거 사실인데 그게 함부로 말한 거야? 아니죠? 제가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남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본 결과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쉽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인정받아야 더 이렇게 기가 살고 힘이 나는 존재들이어서 그 반대로 자기 실수로 뭔가가 얼그러지거나 좀 부끄러울 만한 일을 당하면 그거를 좀 바로 쉽게 인정하고 냅다 이렇게 사과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남편분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그게 내 실수가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를 알지만 그걸 너 진짜 왜 그래서 너 때문에 아이가 죽을 뻔했잖아 이렇게 말하면 그걸 확 건드리니까 괜히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버럭 화를 내시는 게 아닌가 지금 이걸 읽어봤을 때. 근데 고민 보내주신 분이 굳이 더 대꾸하지 않아도 아마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모두가 알고 있거든요. 내 실수로 우리 아이가 큰일 날 뻔했고 내 아내도 그걸 알고 있고 그러면은 그걸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그 본인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열받지만 더 뭐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너 진짜 큰 실수한 거 알지? 그리고 그 큰 실수한 거 누구보다 너가 제일 잘 알고 있지, 너가. 어? 말 좀 이쁘게 해라. 이렇게 속으로 좀 하면 먼저 남편분이 아유, 참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성냈네. 나도 참 부끄럽다라고 다가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너무 큰일이었기 때문에 계속 다그쳐봤자 아마 적반하장을 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기다려보세요. 제가 읽었던 문장 중에 진짜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제가 그래서 캡처해놨어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뭐라고 써있냐면 싸울 가치가 있는지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때로는 옳다고 인정받는 것보다 평화가 낫습니다. 라고 써있거든요. 때로는 그 말을 반드시 듣고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되는 것보다 평화가 나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니까. 네 번째, 쉬어본 적이 없이 살아서 남들이 꿀이라고 좋아하는 실업급여 받는 기간조차 제겐 불안해요. 잘 쉬는 방법이 뭘까요? 좀 이렇게 사연이 다 나 같은 사람들만 왔냐? 제가 진짜 못 쉬는 병에 걸렸거든요. 내가 못 쉬는 사람인데 이 잘 쉬는 방법에 대한 대답을 해줄 자격이 없는디? 제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뭘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저한테 뭘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뭐 늘 당연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고 하지만 좀 더 광범위하게 너가 네 인생에서 너가 좋아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기록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취미가 뭐냐면 일기를 쓰는데 일기를 진짜 공들여서 쓰는 보여드릴까요? 잠깐만. 마침 여기 머리맡에 있었어. 이게 제 일기장인데 제가 일기를 진짜 열심히 쓰는 거에 맛이 들렸어요.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여요? 이렇게.
원래 이거 아무것도 없는 이런 흰 종이인데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런 짓을 왜 하냐? 제가 기록하는 거를 정말 좋아해서 쉴 때 남들이 넷플릭스를 보든 왓챠를 보든 하루 종일 인스타그램을 하든 나는 그렇게 쉬고 싶지 않은데 근데 어쨌든 쉬는 시간이 있어야 인간이 다시 모터를 돌릴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애매하게 쉬는 것도 아니고 안 쉬는 것도 아닌 뭔가를 해보자 라고 생각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일기를 쓴다는 건 애를 써야 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그럴 일은 또 아니란 말이죠. 저는 저 애매하게 쉬지도 않고 안 쉬는 것도 아닌 저 엄청 공들여서 일기를 쓰는 거에 완전히 맛이 들려가지고 내가 뭔가 쉴 때도 불안함을 느낀다 그러면은 저렇게 꾸며서 다이어리를 꾸며서 일기를 쓰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라는 사람한테는 누군가는 그냥 쉬지 뭘 저런 걸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저게 너무너무 좋은 방안이었어요. 아까 보여드려서 알지만 그냥 흰 종이에 글씨만 쓰는 게 아니고 진짜 막 오만 잡지에서 막 다 뜯어가지고 막 스티커 붙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진짜 애를 많이 써요. 노동이죠. 노동이야. 쉬는 게 아니야. 근데 저 정도의 노동이 들어간, 애씀이 들어간 일이 저한테는 오히려 되게 나 좀 생산적인데? 뭔가 일기 하나를 써도 저렇게 예쁘게 기록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뿌듯하고 뿌듯한 게 중요한가 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뭘 좋아하시는지 궁금하다고. 그 좋아하는 것이 운동이다. 그러면 운동 중에서도 내가 뭐랄까요 스케줄러에 기록할 수 있는 오늘은 이 정도를 했다 이런 게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 사진을 정말 정말 열심히 찍어서 독립출판물로 사진집을 낸다던가 그런 조금 애를 쓰는 생산적인 취미를 만들어 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냥 취미 생활을 하라는 거랑 좀 달라요. 이미 많은 지인들이 그냥 쉴 때 편하게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영화 보고 싶은 거 보고 넷플릭스 봐라. 이런 말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거 별로 안 땡기잖아요. 그쵸? 전 넷플릭스 안 봐요. 넷플릭스 구독도 안 해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좋아하는 걸 집요하게 찾아서 조금 애를 써서 근사한 취미로 만들어봐라. 그러면 또 모른다? 그게 또 일이 될 수도 있다. 5번째. 좋은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렵네요. 특히나 아직도 결혼 시장에서 30살이 넘은 여자는 을이라는 사실이 슬퍼요. 뭐라고요? 30살이 넘은 여자가 을이에요? 진짜? 아니에요. 30살이 넘은 여자가 을인가? 네, 제가 사실 소개팅, 미팅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긴 한데 일단 아닙니다. 그건 확실해요. 제가 그건 잘 알아요. 어디 30살 넘은 여자가 이거 약간 공감할 수도 있는데 30대가 진짜 예쁘지 않나요? 그러니까 20대에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기한테 뭐가 어울리는지 하나도 몰라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시행착오가 진짜 많아. 그러다가 딱 30대가 되면 자기한테 어떤 화장법, 어떤 머리 스타일, 어떤 옷 차림이 잘 어울리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한다? 그래서 여자 30대가 진짜 짱짱짱 예쁘거든요. 물론 그건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분들도 30대에 이제 드디어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걸 찾아서 멋지게 하고 다니시지만 특히 여자분들이 특히 우리는 뭐 화장을 하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해서 제일 빛나는 때가 30대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을이라는 사실이 슬프시다고 하는데 을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어디 남자 여자 사이에 갑을이 어디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래서 도리어 저는 이 앞전에 있는 말 좋은 사람 만나기 참 힘드네요 라는 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든 거 맞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얼마나 제가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났었는지를 얘기를 하면은 이 영상이 한 6시간짜리가 될 것 같아서 말은 못하겠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내가 되게 안 좋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너무 안 좋은 사람만 계속 만나니까 이 정도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니야. 물론 나도 실수를 많이 했고 누군가한테 나도 나쁜 년일 수 있겠지만 그냥 원래 이 지구의 법칙에는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남녀 관계에서 그게 남자든 여자든 한 사람이 너무 선하고 착하면 이상하리만큼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둘이 만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엄청 이용해. 이 사람은 점점 다치고 얘는 이렇게 이용하고 이렇게 얘를 버려. 이 뭐랄까요? 이 일이 진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일을 진짜 많이 겪어봐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그래도 세상에 그런 이상한 법칙도 있지만 되게 좋은 법칙도 있거든요. 좋은 사람 옆에, 그러니까 끼리끼리라고 하잖아요. 끼리끼리가 나쁜 뜻의 끼리끼리도 있지만 좋은 뜻으로도 끼리끼리가 있단 말이죠. 좋은 사람 옆에는 무조건 좋은 사람이 붙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려. 왜냐면 분포도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붙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거리적거리는 새끼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다가 결국은 이게 다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딱 붙어. 근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기다리면 무조건 나타난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뭐 30대가 뭐 39살인지 31살인지 모르지만 30대 어린 거예요. 30대 엄청 어리지. 이제 태어났지 뭐. 나이 시계로 치면 한 오전 10시일걸요? 30대면? 진짜 어린 나이에요. 조급한다고 바뀌는 것도 없어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더 마음과 뭐 외모와 나의 능력을 멋지게 가꾸면 알아서 아주 줄을 쓸 겁니다. 6번째.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거나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자신을 토닥이는 법?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서 열등감이나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거는 조금 단순한데 내가 뭘 잘하는지를 빨리 파악하고 그거를 진짜 소름 돋게 뒤에서 무섭게 갈고 닦는 수밖에 없어. 저도 제 친한 사람들은 아는데 제가 자존감이 진짜 낮거든요. 저는 이렇게 카메라 켜놓고 이렇게 말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이 봐봐, 카메라를 켜놓고 나를 계속 봐야 되잖아? 이게 너무 싫은 거야. 왜냐? 난 나를 너무 싫어하거든. 그래서 이런 것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싫더라고. 아니 어차피 내가 나로 태어나서 다른 육체로 들어갈 수 없다면 나는 평생 이 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영혼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걸 계속 미워해봤자 뭐가 달라지고 그게 얼마나 보기 안 좋은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키는 크지, 내가 그림은 남들보다 조금 잘 그리지, 그래 내가 얼굴에 살이 많아가지고 뭐 보기는 싫지만 또 동안이라는 소리는 좀 듣지 이러면서 이렇게 좀 괜찮은 점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좀 내가 가끔은 주목도 받고 싶고 그 친구들 혹은 그 무리들 속에서 아 쟤도 멋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듣고 싶고 그쵸. 그런 얘기를 사실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제일 좋은 조언이지만 그게 사실 안 되잖아요. 인정받고 싶잖아요, 솔직히. 누구나 다들 마음속으로 모두가 나를 우러러 봤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냉정하게 내가 능력이 있어야죠. 그쵸? 그게 막말로 외모적인 능력이든 아니면 정말 선한 마음을 가져서 누구나 나를 보고 와, 쟤는 정말 애가 착하다. 어쩜 저렇게 영혼이 맑을 수가 있을까? 이런 칭찬을 받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무기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무기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그림이죠. 그림을 눈이 뒤집어지게 잘 그리는 거 아니지만 일반 사람들보다는 잘 그리니까 그림 작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림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잘 웃는 거? 제가 좀 잘 웃거든요. 또 동시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잘 울어요. 잘 우는 게 되게 부끄러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영화를 보고 엉엉 우는 게
되게 순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눈물을 내비쳐도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어색해하지 않는다는 내 자신이 좀 괜찮아 보이기 시작했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는 모습을 친구들한테 어필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웃고 잘 우는 나의 이 감정선을 되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겠다. 그래서 버스에서 무슨 광고를 봤는데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 이런 말을 친구들한테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물론 친구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저한테 좋게 말해주는 걸 수도 있지만 송이는 참 그런 거를 크게 느낄 줄 알아서 진짜 예술가 같다 이런 말을 해주거든요. 저는 그 말이 되게 듣기 좋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거. 내 무기가 그러니까 꼭 무기라는 게 정말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경쟁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어떤 그 뭐라고 설명해야 돼? 아우 말이 안 나. 이렇게 능력치? 그러니까 막 아이돌들을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나여서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거를 꼭 지금 이거 보고 있다면 지금 당장 한두 개는 찾아서 그거를 어필을 은근히 해보세요. 티 안 나게. 그리고 집착하지 말고. 정말 그냥 유치한 예로 내가 예쁘다는 칭찬을 받고 싶어. 그렇다고 너무 외모에 신경을 쓰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좀 더 그 내추럴함에서 오는 매력 있잖아요. 뭔지 알죠? 그 왜 니키리 작가님 아세요? 그분 진짜 멋있지 않아요? 그런 느낌의 어떤 매력을 찾아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7번째, 저만의 고유의 색을 갖지 못해서 항상 방황하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저만의 것을 만들 수 있을까요? 나만의 것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작업인지 아니면 그냥 인간 본연의 어떤 캐릭터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에 뭐 작업이라고 말이 안 써 있으니까 후자라고 생각을 할게요. 제가 이거에 대한 얘기는 클래스 101에서 유튜브로 찍은 적이 있는데 조금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신경을 끄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 나의 것이 생긴다? 제가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앱이 핸드폰에 엄청 깊숙하게 있어요. 근데 보여줄까? 핸드폰을 키면 이렇게 열면 보통은 여기에 바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놔두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눌러서 이렇게 넘겨야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이유가 있다? 누구한테는 뭐 그렇게 깊숙하게도 아니고만 뭐 저렇게 해놔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든 무의식적으로 미디어를 소비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저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사는지를 그게 픽션이든 논픽션이든 그러니까 픽션이라 하면 넷플릭스 같은 게 되겠죠. 논픽션이라 하면 다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볼 수 있는 SNS겠죠. 이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내가 계속 희미해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지독하게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전 넷플릭스도 안 봐요. 근데 그게 저도 당연히 궁금해요. 저 진짜 전 세계에서 오징어 게임 얘기할 때 죽는 줄 알았어요. 나만 몰라가지고 아주 미친 줄 알았어. 더글로리 죽는 줄 알았어. 아주 나만 몰라 아주. 어쨌든 그런 저만의 어떤 그 자기 암시가 다른 사람한테, 다른 캐릭터한테, 다른 드라마의 주인공한테, 다른 인플루언서한테 신경을 너무 쓰기 시작하면 내가 희미해질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시간에 나한테 신경을 써야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좀 대답이 나만의 것을 찾는 뭐 취미라던가 이런 거를 대답을 기대하실 수 있겠지만 좀 뜬금없게도 다른 사람을 보지 마라. 진짜 의식적으로라도 참아보세요 한번. 남을 보는 걸 참고 그게 연예인일 수도 있고 아이돌일 수도 있고 그거를 많이 줄이면 할 게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미디어 시대에 쉬는 시간에 계속 이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안 보기 시작하면 할 게 없어요. 그럼 뭘 하냐? 나를 보게 되거든요. 심심하네? 뭐 하지? 교보문고 가서 책을 살까? 책을 봐. 책 속에 놀라운 세계가 있어. 책을 보면서 사람이 사유를 하면 나에 대한 사유를 하게 되거든요.
괜히 책을 많이 보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책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 외부의 세계를 조금 시야를 닫고 나를 봤을 때 뭐 내 방을 꾸민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요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건드려 보다 보면 나한테 신경을 쓰게 되고 그게 내 캐릭터를 만들어줘요. 내 말투, 내가 입는 옷,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물건 이런 것들이 나의 매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을 한번 잊지 마시고 나한테 엄청 신경을 한번 써보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를 한번 지독하게 한번 탐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선명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고 아직 제가 그런 매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꽤나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뭔가가 만들어지는데 큰 도움이 됐거든요. 마지막 고민은 엄청 길어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엄청 길죠? 요약을 하자면 대학교 4학년 시각디자인 4학년 학생인데 교수님이 뭘 하고 싶은지 물어봐서 얘기를 했더니 지금 4학년인데 아직도 제대로 정하지 못하면 어떡하냐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 디자인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워서 다양한 디자인 분야를 접해보긴 했지만 아직도 내가 뭘 잘하는지를 모르겠어서 4학년이다 보니 좀 막막하고 숨이 막힌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4학년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게 나에 국한된 얘기일 수는 있지만 원래 4학년 다 그래요. 대학교에 나와서 우주가 뒤집어지는 선명한 논리를 깨달아서 4학년이 되면 벌써 바로 세상에 나갈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그렇게 디자이너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 상황 있죠?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이 글을 읽어보니까 다양한 디자인 분야를 접해봐서 내가 한 디자인을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교수님한테 말씀하셨다면서요. 너무 잘했어요. 패키지, 굿즈, 출판 등등 상품화된 것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하면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구체적인 생각은 없었다만 일단 나는 취업을 할 생각은 없고 동화 작가나 아니면 내가 손으로 만든 무언가 되게 비슷하네요. 나도 손으로 만든 무언가를 사람들한테 건넬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했고 그 상태에서 그냥 졸업을 했고 이제 학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학생이 아니라는 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내가 학생일 때는 잠깐 쉬어도 휴학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학생이 아니면 그냥 백수거든요. 근데 백수라는 단어가 조금 무섭긴 해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런 때도 있는 거죠. 그죠? 살면서 되게 두려움을 느끼는 시기가 있을 때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 불안한 백수라는 이제 삶, 취준생이라는 삶이 시작될 때 선명하진 않지만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출판이나 굿즈나 이런 걸로 뭔가 해보고 싶다. 그 목표만 잡고 있으면 어떻게든 그 길로 조금 비껴나가든 정확히 그 길을 관통하든 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너무너무 목표를 잘 잡아놨기 때문에 교수님이 뭐라고 했다 그랬지? 지금 4학년인데 아직도 못 정하면 어떡하냐라고 했다고 하는데 정했는데 왜 못 정했다 그래? 갑자기 열받네? 정했잖아. 패키지나 굿즈, 출판 등등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디자인 하고 싶다고 했잖아. 왜 교수님 왜 그러세요? 정했는데 왜 못 정했다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근데 교수님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고 이제 졸업하고 당연히 어려워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는데 내 굿즈가 어떻게 팔리겠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안 팔려요. 근데 그걸 하고 싶다는 마음을 잃지만 않으면요. 몇 년 지나면 정말 소름 돋게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싶다는 이 감정만 희미해지지 않게끔 지키는 거에만 힘쓰고 취업을 해서 비슷한 그 분야의 일을 해보던지 아니면 바로 브랜드를 시작해보던지 답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교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거는 좀 귀여워서
마지막으로 작가님 긍정 에너지, 밝은 에너지 너무너무 담고 싶어요. 그렇게 봐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벌써 지금 50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편집해서 몇 분일진 모르겠지만 약간 졸리네요. 이거 보내주신 이 글들 진짜 열심히 답변하려고 나름 지금 카메라 지금 배터리 다 달았는데요. 제가 사실 말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머릿속에 더 근사한 생각이 있는데 말로 잘 못 뱉어서 약간 열받거든요. 그래도 친한 친구랑 영상통화했다고 생각하시고 재밌었다, 잘 자라 이런 생각으로 봐주셨길 바랍니다. 여긴 진짜 제가 자는 침대거든요. 앞으로도 종종 누워서 하는 상담 콘텐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